멸종위기종인 삭. 야생에서 구조된 삭 사야는 갈 곳이 없습니다. 사야를 구조한 김 박사는 외국의 여러 농장을 탐색하고 사야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내는데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만나보시죠.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농가 현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어요. 이전에도 수백 번 겪었던 그런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제 아내 레베카가 우리 텃밭에서 식물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잡초를 뽑고 있었지요. 레베카는 항상 흙을 만지는 일을 좋아했어요. 올해는 토마토가 잘 자라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레베카는 항상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곤 했죠. 그게 바로 제가 20년 동안 그녀를 사랑해 온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늘의 농장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메일을 확인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와 같은 메시지들이 있었죠. 사료 가게의 할인 소식, 다음 주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등 각종 광고와 서비스 메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멸종 위기 표범 고양이를 구해주세요. 제 첫 번째 생각은 스팸일 거라는 거였어요. 우리 농장은 채소를 기르고 닭 몇 마리를 키우는 곳이었죠. 우리는 야생동물, 특히 다른 나라에서 온 멸종 위기 고양이 같은 것들을 다루지 않았으니까요. 별 생각 없이 삭제하려다가 무슨 이야기인지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메일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이메일은 김민준 박사라는 분이 보낸 거였어요. 그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멸종 위기 동물을 연구하는 야생동물 과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의 팀이 사야라는 이름의 어린 암컷 표범 고양이를 구조했다고 설명했어요. 이 고양이는 야생으로 돌아가기 전에 안전한 곳에서 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김 박사가 우리 농장을 선택했다는 거였어요. 그는 여러 농장들을 조사했고 우리 농장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고 썼어요. 그는 일단 우리가 화학물질 없이 농사를 짓는 방식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땅에 표범 고양이가 보통 사냥하는 나무숲과 들판과 같은 장소가 있고 먹이가 되는 작은 동물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미친 소리야.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야생 고양이라니. 그때 레베카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장화는 진흙투성이었고 볼은 아침 햇살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뭘 읽고 있어? 그녀가 차 한 잔을 따르며 물었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이네. 저는 컴퓨터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어요. 한국에서 온 어떤 과학자가 우리 농장에서 멸종위기 야생고양이를 키우면 좋겠대. 저는 그녀가 웃거나 고개를 젓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메일을 읽으면서 초록색 눈이 관심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 그녀가 말했어요. 생각해봐. 우리가 한 멸종위기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하던 일이 아니잖아. 저는 그녀에게 상기시켰어요. 우린 농부지 동물원 관리인이 아닌걸? 레베카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 우린 전에도 여러 도전을 해봤잖아. 그날 저녁 우리는 김 박사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그는 단정한 검은 머리와 안경을 쓴 진지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는 분명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표범 고양이 사야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저희에게 사야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생각보다 작았고 아름다운 점박이 털과 늘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사람들이 표범 고양이의 서식지를 개발하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표범 고양이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그는 사야가 야생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냥하고 생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넓고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레베카는 많은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녀가 이미 이 아이디어에 흥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조용히 이것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돈이 들 테고 우리의 일상적인 농장 일에서 시간을 뺏길 거고 고양이가 아프거나 도망가면 어떡하죠? 통화가 끝난 후 레베카와 저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은 이미 사야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은 거지? 제가 마침내 물었어요. 그녀는 항상 제가 그녀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사야를 도와야 할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 당신은 안 그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점박이 고양이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먼 산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농장과 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땅은 단순히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돌보는 것이라고요.
한국에서 온 멸종위기 고양이를 돌보는 것이 그 책임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 결정이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걸 그때는 잘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걱정을 안고 잠에서 깼어요. 우리가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멸종 위기의 야생 고양이를 돌본다는 건 우리 같은 농부들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채소를 기르고 닭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죠. 한국에서 온 야생 동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표범 고양이에 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있었죠. 이 고양이들은 특별한 음식이 필요했어요.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었고요. 나무를 오르고 높이 뛸 수 있었으며 돌아다닐 넓은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만약 사야가 도망쳐서 누군가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면 어떡하지? 만약 병에 걸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른다면? 저는 김 박사의 요청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들을 모두 적어봤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제 목록은 종이 한 장을 다 채우고 있었습니다. 레베카가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입을 떼었어요. 표범 고양이 말이야,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너무 위험해. 저는 그녀가 반박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제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 책임이라는 거 나도 알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동물 전문가가 아니야. 제가 계속 말했어요. 실수해서 사야나 우리 농장을 해칠 수도 있어. 레베카는 창밖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5년 전 큰 가뭄 기억나?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여름은 너무 덥고 건조해서 많은 농장들이 모든 작물을 잃었죠. 우리 이웃 중 일부는 회복할 수 없어서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모두들 우리도 모든 걸 잃을 거라고 했었잖아. 레베카가 저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빗물 수집 탱크를 만들고 식물에 물 주는 방식을 과감히 바꾸었었지. 이건 달라, 제가 말했어요. 야생동물과 식물이 같냐고. 당신 말이 맞아, 레베카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같은 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고 배웠다는 거 아닐까? 김 박사님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김 박사에게 사야를 도울 수 없다고 설명하는 이메일을 썼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를 때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게 옳은 결정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김 박사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는 화를 내거나 실망한 것 같지 않았어요. 요청을 고려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했죠. 그의 이메일 끝에는 동영상 링크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야예요. 그가 적었어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 나눈 건지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링크를 클릭했어요. 동영상은 임시 울타리 안에 있는 작은 야생 고양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진한 반점과 줄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금갈색 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을 조심스럽게 탐험하면서 그녀의 눈은 밝고 영리해 보이고 있었죠. 그녀가 움직이는 방식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조심스럽지만 자신감 있게요. 그날 밤 저는 농사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할아버지에 대한 꿈을 꿨어요. 꿈에서 우리는 함께 우리 땅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내 생각에 땅은 무엇을 위한 거니? 할아버지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음식을 재배하기 위한 거죠? 제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것도 일부지만 전부는 아니란다. 땅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 위에 사는 모든 것과 땅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잠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헛간으로 나가서 공간을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헛간의 일부를 표범, 고양이를 위한 안전한 울타리로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죠. 1시간 후 레베카가 왔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헛간벽에 치수를 표시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우리가 사야를 도울 거라면 제가 마침내 말했어요. 제대로 해야 해. 레베카는 미소 지으며 저를 도우려고 줄자를 집어들었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김 박사에게 전화해서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어요. 그는 2주 후에 도착해서 우리가 사야를 위해 준비하는 걸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들은 준비로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헛간을 청소하고 표범 고양이에 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읽었죠. 우리 이웃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헛간을 동물원으로 바꾸는 건가요? 존슨 씨가 우리가 건축 자재를 나르는 걸 보고 물었어요. 정확히는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야생동물 보전 프로젝트를 돕고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 했어요. 일주일 후 김 박사가 우리 농장에 도착했어요. 직접 만나보니 그는 화상통화에서보다 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은 그의 지성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메모와 사진을 찍으며 우리 농장 전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가 들판에서 돌아오면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방식은 이미 많은 야생생물들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의 땅은 균형이 잡혀 있어요. 저녁 식사 동안 김 박사는 한국에서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그의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표범 고양이와 다른 생물들을 추적하며 숲과 산에서 많은 밤을 보냈다고 했죠. 그는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새 건물과 도로를 위해 파괴되고 있을 때 동물들을 구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야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레베카가 물었어요. 김 박사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개체수가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야는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특별해요. 우리가 재활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표범 고양이들은 변화에 어려움을 겪지만 사야는 관찰력이 좋고 빠르게 배워요. 이것이 우리가 사야가 생존 확률이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김 박사는 우리에게 표범 고양이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이 먹는 것, 행동하는 방식,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요. 그는 사야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행동을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울타리를 설계하는 것을 도와주었죠. 저는 김 박사가 우리에게 사야에 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이 새로운 여정에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자신감 덕분에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야의 울타리가 지어질 들판에 서 있었어요. 별들이 머리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같은 별들이 사야가 온 한국의 산들 위에서도 빛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우리의 미국 농장과 그 먼 산들이 이제 한 작은 점박이 고양이 때문에 연결되고 있었던 거예요. 김 박사의 이메일이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두려움 대신 설렘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농장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다음 3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사야를 맞이할 준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죠. 작성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동물을 데려오는데 이렇게 많은 허가증과 서명이 필요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김 박사가 한국에서 대부분의 복잡한 서류 작업을 처리해 주었지만 우리도 야생동물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고 농장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이 기간 동안 레베카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는 우리의 오래된 장비 창고를 사야를 위한 완벽한 집으로 변신시키고 있었죠. 김 박사의 설계를 바탕으로 오르기 플랫폼과 숨을 장소를 만들었어요. 사야의 식단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표범 고양이가 보통 야생에서 사냥하는 지역 동물들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프로젝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이웃들은 보전 활동을 돕는 데 열정적이었지만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야생동물이 탈출해서 우리 강아지들이나 가축들을 공격하면 어쩌죠? 밀러 부인이 식료품점에서 저를 보고 물었어요. 그녀의 농장은 동쪽으로 우리 농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표범 고양이는 쥐나 작은 새를 사냥하지 가축을 사냥하지는 않아요. 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훨씬 더 불친절했죠. 어느 날 그는 우리 농장을 지나가다가 우리 우편함 옆에 트럭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그 유기농 농사 같은 헛소리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외국 포식자를 우리 지역에 들여오고 있군요. 그가 화를 내며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동물원이 아니에요. 그의 말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죠. 이웃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면 어쩌지? 사야가 정말로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지? 하지만 이제 마음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요. 사야가 도착하는 날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특별 동물 운송 차량이 우리 집 진입로로 들어오던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김 박사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야생동물 담당관과 수의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레베카가 그들에게 말하며 우리가 지은 울타리 쪽으로 일행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운송상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어요. 사야가 한국에서 우리 농장까지의 긴 여정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궁금했죠.
김 박사는 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담당관은 우리의 모든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수의사는 울타리가 안전하고 견고한지 검사하고 있었죠. 마침내 그들은 모든 것이 순서대로 잘 되어 있다고 동의했어요. 때가 왔습니다. 김 박사가 울타리 안에서 조심스럽게 상자 문을 열며 말했어요.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숨을 참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다음 천천히 작은 얼굴이 입구에 나타났어요. 사야는 영상에서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그녀의 털은 완벽한 검은 점과 줄무늬가 있는 금갈색이었어요. 귀는 쫑긋 서 있었고 눈은 녹색빛을 띤 호박색이었어요. 모든 것을 한 번에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움직임은 부드럽고 조용했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작았지만 그녀의 몸에는 힘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큰 정글 고양이의 완벽하게 축소된 버전처럼 보였어요. 사야는 레베카가 만든 각 플랫폼과 숨을 장소를 시험하며 새로운 집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보호된 구석으로 살짝 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야가 겁을 먹은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그건 정상이에요. 김 박사가 우리에게 안심시켰어요.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낄 시간이 필요해요. 담당자들은 떠났고 김 박사는 적응 기간 동안 우리를 돕기 위해 2주 동안 손님방에서 지낼 예정이었죠. 모두가 떠난 후 저는 갑자기 피로해졌어요. 몇 주간의 준비와 사야의 도착에 대한 흥분이 저를 지치게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정쯤 침대에서 일어나 울타리로 걸어갔죠. 달이 밝아서 안을 볼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사야는 깨어있고 활동적이었죠. 그녀는 플랫폼에서 플랫폼으로 옮기며 점프 연습을 하고 각 표면의 강도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저는 울타리 밖에 벤치에 앉아 그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알아차렸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그녀는 저와 가장 가까운 울타리 가장자리로 와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 사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농장에 온 걸 환영해. 여기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녀는 천천히 깜빡인 다음 새로운 집을 계속 탐험하기 위해 돌아섰어요. 그 간단한 순간이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그저 멸종 위기종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사야였고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다음 몇 주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사야는 김 박사가 준비한 특별 식단을 먹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사냥했을 법한 토끼와 새들과 비슷한 작은 동물들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우리는 그녀의 먹이 계획을 조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큰 폭풍이 그녀의 울타리 일부를 망가뜨렸어요. 김 박사와 저는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밤새 일하는 동안 레베카는 실내에서 사야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카운티 야생동물 담당관의 불시 방문도 받았어요. 담당관의 꼼꼼한 점검 때문에 우리는 또 한동안 긴장을 놓을 수 없었지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김 박사는 침착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그가 주의 깊은 생각과 계획으로 각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는 결코 화를 내거나 낙담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야의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었어요. 꼬리를 어떻게 들고 있는지, 귀의 위치는 어떠한지, 호흡의 리듬 같은 작은 세부 사항들을요. 그것들이 그녀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었죠. 레베카는 다른 방식으로 훌륭했어요. 그녀는 마을에서 지지자 그룹을 조직했어요. 사야에 매료된 지역 수의사, 울타리 유지 관리를 돕는 자원봉사를 하는 보전 클럽 회원들, 심지어 멸종 위기종에 대한 특별학습 프로그램을 만든 지역 커뮤니티까지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호흡을 맞추어가며 사야를 보살피고 있었어요. 사야가 우리 농장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김 박사는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매주 화상통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사야는 이 기간 동안 많이 변했어요. 더 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김 박사에게 보낸 데이터에 따르면 사야는 건강한 표범 고양이의 모든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재활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이른 아침에 사야를 지켜보는 걸 즐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밤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가장 높은 플랫폼에서 내려와 잠을 자기 위한 햇볕 좋은 곳을 찾곤 했죠. 때로는 그 똑똑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는데 마치 제가 그녀를 알고 있는 만큼 그녀도 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레베카는 표범 고양이 전문가가 되었어요. 지역 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심지어 우리 마을의 작은 보전 그룹도 시작했죠. 처음에는 사야를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방문해서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때 재앙이 닥쳤어요. 7월의 어느 더운 날, 저는 사야가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녀는 쉼터에 누워 있었고 제가 음식을 가져갔을 때도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그녀는 더 안 좋아 보였어요. 눈은 흐릿하고 호흡을 힘들어했어요. 레베카는 지역 수의사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전에 표범 고양이를 치료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실하지 않네요. 그녀는 사야를 검사한 후 말했어요. 저는 한국이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김 박사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바로 전화를 받았고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진지했습니다. 그는 우리 주의 대학교 수의학과 주소를 알려주며 혈액 샘플을 보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수분을 유지해 주세요. 지금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다음 3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2마일 떨어진 농장에서 새로운 농약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농약이 우리 농지를 가로지르는 개울로 흘러들어갔고 사야는 그것을 마시고 아프게 된 거였죠. 레베카는 농약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지역 담당자들에게 연락했어요. 저는 낮과 밤을 사야와 함께 지내며 스포이드를 사용해 깨끗한 물을 조금씩 주고 있었죠. 그녀는 너무 기운이 너무 없어서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긴 비행으로 지쳐 보였지만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는 지역 수의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약과 장비를 가져왔죠. 우리는 부엌을 치료실로 바꿨어요. 3일 동안 우리는 교대로 사야를 돌보았습니다. 김 박사는 사야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약을 주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넷째 날 밤 강력한 폭풍이 우리 지역을 강타했어요. 바람이 집 주변에서 울부짖고 있었고 전기도 끊겼어요. 우리의 백업 발전기가 자동으로 시작되었어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사야를 모니터링하던 의료 장비가 꺼졌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가슴 속에서 공포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장비 없이는 사야의 상태를 알 수가 없었어요. 레베카는 발전기를 확인하러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김 박사와 저는 손전등을 사용해 계속해서 사야를 지켜보고 있었죠. 밖에서는 폭풍이 맹위를 떨치고 사야는 생명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그 어려운 순간에 저는 그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왜 야생동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기나긴 간호에 지쳐있는 우리에게는 대화가 필요했어요. 손전등의 희미한 빛 속에서 김 박사의 얼굴은 피곤하지만 결연했어요. 그는 서서히 도시로 개발되고 있던 한국의 산 근처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숲이 사라지고 동물들이 집을 잃어가는 모습을 묘사했어요. 소년 시절 그는 새도로 옆에서 죽은 표범 고양이를 발견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그게 저 혼자일지라도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폭풍은 지나갔고 전기가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야가 눈을 뜨고 머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김 박사의 손에서 약간의 음식을 받아 먹었어요. 그녀가 회복될 거라는 희망이 보이고 있었죠. 다음 몇 주 동안 사야는 힘을 되찾아갔어요. 이 위기는 저를 변화시켰죠. 저는 더 이상 사야와의 일을 일시적인 프로젝트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안전하면서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크고 자연스러운 울타리를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레베카는 지역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우리 농장을 보호보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죠. 김 박사는 우리의 재활 작업에 감명을 받은 국제단체들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지난 지 3개월 후 사야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녀의 털은 반짝이고 자신감과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김 박사의 검사에 따르면 그녀는 재활의 마지막 단계인 야생으로의 방생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날을 준비해 왔지만 이제 그날이 왔을 때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야의 울타리와 우리 농장의 인접한 보호숲 사이에 특별한 출입구를 만들었어요. 한번 열리면 사야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오가며 점차 야생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돌아올 필요가 없게 될 거였죠. 방생 당일 우리는 작은 의식을 가졌어요. 사야의 여정을 도왔던 사람들이 지켜보러 왔어요. 수의사, 자원봉사자들, 심지어 사야에 대한 마음을 바꾼 밀러 부인까지도요. 항상 사람들을 모으는데 능했던 레베카는 이 행사를 보전 축하 행사로 조직했어요.
김 박사도 한국에서 왔어요.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출입구 옆에 서 있었죠. 김 박사는 사야의 목걸이에 있는 작은 추적 장치가 숲에서 그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어요. 목걸이는 1년 후에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조용히 김 박사에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자연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야는 여기서 회복력을 배웠어요. 사냥하는 법, 쉼터를 찾는 법, 조심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녀에게 가능한 최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말과 함께 우리는 출입구를 열었어요. 사야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숲의 공기를 맡고 있었죠. 그녀는 포로 상태와 자유 사이의 경계에 서서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이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숲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녀의 점박이 털은 얼룩덜룩한 그림자와 완벽하게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박수치고 환호했지만 저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김 박사의 추적 장치는 사야가 숲 깊숙이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며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지만 레베카, 김 박사, 그리고 저는 함께 서 있었어요. 우리가 공유했던 경험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죠.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의 성공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사야와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에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레베카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김 박사님이 전한 서식지가 필요한 다른 멸종 위기 동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 김 박사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사야와 함께 만든 모델은 개선되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농장들, 다른 종들.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은 큰 가치가 있어요. 저는 6개월 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우리 농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저 작물을 기르기 위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숲, 개울, 심지어 한국의 먼 산들과도 연결된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죠. 김 박사의 이상한 메일 한 통이 세상에서 대한 제 이해를 바꿔놓고 있었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레베카와 김 박사에게 말했어요. 더 빨리 내라고 말할게요. 우리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숲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작은 점박이 형체를 흘끗 본 것 같았어요. 사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 있다가 다시 자기 길을 가고 있었죠. 그것이 정말 그녀였든 아니면 그저 제 상상이었든 우리의 길이 이유 있게 교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 모두 그것 때문에 더 나아졌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